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16 모성애의 울며 울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성애의 울며 울며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발생기 46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6 모성애에 울며 울며 역겨움에 낭비한 젊음도 애달픔에 지쳐버린 사랑도 불운의 한밤중 어둠 속에 뉘우침을 묻어버리고 나는 세상도 사랑도 원망하지 않고 이 세상아 아름답게 잘 있거라 하는 마음이 치솟는다. 허나 내 육체를 문드러 놓는 문둥병은 잔인하고도 악착한 것이다. 제로의 인간이라기보다 앞으로 살아갈수록 마이너스의 인간이 되어 이 비극을 내 자신이 소화시켜야만 할 거다. 여기에서 제로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넣는 동화작용이 있어야만 내가 절망에서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의 핏줄기에서 따스히 치솟는 것을 나는 감각할 수가 있었다. 나는 집에서는 벙어리처럼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내 방에서 침울한 고독을 독서로 메꾸고 이 독서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고독이 시장기 들을 적에는 축음기를 틀어놓고 음반의 음률로서 나의 이미지의 사람을 불러놓고 환상과 대화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절망적 고민에 어쩔 줄 모르고 계신다. 내가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이 해춘할까?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서 내 병이 나을 것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각오까지 하고 계신다. 허탈하신 어머님은 점쟁이로부터 산소의 이장, 무당의 푸닥거리, 절의 불공, 하다못해 성황당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어 어머님께서 가능하신 신에게도 나의 쾌유를 비는 것이다. 비오는 밤이거나 눈보라치는 밤이거나 산매를 두려워함이 없이 지성토록 산기도를 올리려 가시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절망에서 오는 고행을 정말로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한사코 말려도 두 손 모아 합장하며 소지 사르시는 열도의 어머니의 몸은 점점 여위어 파리해지시며 늙어지셨다. 나는 어머니를 안위시키지 않으면 어머님은 금세 돌아가실 것만 같은 우려감이 내 병보다도 앞섰다. 동생들도 길을 펴지 못하고 우울한 표정에 웃음이 없는 슬픔에 쌓인 집안이 되어버렸다. 나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온 집안 식구를 불행에 빠뜨려 놓은 것에 대하여 점점 심각하게 나를 원한하고 스스로 자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참한 가운데에도 나에게 청혼하는 중신의 비니 하는 사람들이 내 집을 들락날락하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볼 때 어처구니 없다. 그러나 아직도 애관상 나는 한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사실을 반추할 때 내 자신이 가련하기 짝이 없었다. 아리 내 집에 가끔 오는 때에는 집안이 훈기가 떠도는 것을 나나
가족들이 느끼는 것을 나는 감촉할 수 있었다. 알은 나에게 어딘가 가버리자는 것이었다. 자기가 취직이라도 하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고 하면서 이 세상의 하늘 끝까지라도 가보자는 것이었다. 이 일규를 결정 못하면 자기의 처지가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다. 자기 집에도 중시내비가 들랑거리며 흥정이 익어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알에게 시집을 가라고 권하였다. 나 이외의 모든 남성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은 건강만 하면 과연 그렇지 않은가? 이 북위 40도에도 봄은 온다. 나는 서러울 때에 반룡산의 소풍을 하며 숲속에 봄을 한없이 울어 눈물이 땅속에 스며들도록 울었다. 잎새가 파란 수양모들이 철철 늘어져 바람에 금방울 은방울 소리로 자랑자랑 우는 것이었다 라고 챕터 16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난해한 단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겨움에 낭비한 젊음도 애달픔에 지쳐버린 사랑도 불운의 한밤중 어둠 속에 뉘우침을 묻어버리고 나는 세상도 사랑도 원망하지 않고 이 세상아 아름답게 잘 있거라 하는 마음이 치솟는다 라고 챕터 16을 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S의 뜻하지 않은 죽음과 나병의 재발로 인하여 귀국하게 된 상황에서 세상 만사가 다 귀찮다는 하나운의 심정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불운이라고 하는 것은 운수가 좋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겠고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내 육체를 문드러 놓는 문둥병은 잔인하고도 악착한 것이다. 재료의 인간이라기보다 앞으로 살아갈수록 마이너스의 인간이 되어 이 비극을 내 자신이 소화시켜야만 할 거다. 여기에서 제로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얻는 동화작용이 있어야만 내가 절망에서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의 핏줄기에서 따스히 치솟는 것을 나는 감각할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고 보는 사람만이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지만 심기일전하여 마이너스 인간에서 플러스 인간이 되고자 마음을 고쳐먹은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박수받을 만한 일이면은 그 누구도 이유가 없을 듯합니다. 여기서 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없고 몹시 모짐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악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끈질기고 모진 데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다른 어떤 수로부터 덜어낼 때 쓰는 기호인 마이너스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익, 잉여, 부가, 도움, 유리함, 더 나은 것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외부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을 자기 몸에 알맞은 성분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기관을 통하여 안팎의 자극을 느끼거나 알아차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집에서는 벙어리처럼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내 방에서 침울한 고독을 독서로 메꾸고 이 독서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고독이 시장기 들을 적에는 축음기를 틀어놓고 음반의 음률로서 나의 이미지에 사람을 불러놓고 환상과 대화하는 것이었다라고 수려하고 있습니다. 예부인들에게 문득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하여 두문불출 골방에 처박혀 있으면서 쉬려야만 전념하고 있자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며 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 또 다른 나를 불러들여 두런두런 한탄을 풀어놓았겠지요. 혹여 다른 사람이 보았다라면 실성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상황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벙어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장애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침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기분이 근심이나 걱정 따위로 박지 못하고 우울함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듯이 애롭고 쓸쓸함을 말하는 것이고, 축음기라고 하는 것은 바늘이 회전하는 레코드 축음기판의 홈을 따라갈 때 생기는 진동으로 소리를 재생시키는 장치, 다시 말해서 레코드 플레이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반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나 음성 따위를 녹음해서 오디오 기기에 넣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든 둥그런 모양의 판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률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소리와 가락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직관적 인상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절망적 고민에 어쩔 줄 모르고 계신다. 내가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이 해출할까?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서 내 병이 나을 것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각오까지 하고 계신다. 허탈하신 어머님은 점쟁이로부터 산소의 이장, 무당의 푸닥거리, 절의 불공, 하다못해 성황당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어 어머님께서 가능하신 신에게도 나의 쾌유를 비는 것이다. 비오는 밤이거나 눈보라치는 밤이거나 산매를 두려워함이 없이 지성토록 산 기도를 올리려 가시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모의 마음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특히 내 뱃속에서 10달을 자라고 찢어지는 산곳 속에 태어난 자식이라면 어느 어머니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아프고 싶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운 어머니도 말했듯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속을 태우는 것, 그리고 해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다시 돌아옴을 뜻하나 여기서는 심한 병이 나아서 건강을 회복함을 뜻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당할 어려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몸의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되는 것, 이런 것을 허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로서 남의 신수를 점쳐주고
돈을 받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것은 매 또는 묘를 높여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장사 지낸 사람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 다시 장사를 지냄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내림을 받아 신을 섬기며 구술하는 여성, 무속인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남성을 지칭하는 말로 박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여성은 무당, 남성은 박수. 그런데 현재는 혼용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푸닥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 부정이나 살을 풀기 위해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 굿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앞에 향, 등, 꽃, 음식 따위를 바치고 기원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황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황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집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쾌유라고 하는 것은 병이 완전히 나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 그리고 산매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서 산다는 요사스러운 괴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산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산매를 뜻하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절망에서 오는 고행을 정말로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한사코 말려도 두 손 모아 합장하며 소지 사르시는 열도의 어머니의 몸은 점점 여유어 파리해지시며 늙어지셨다. 나는 어머니를 안위시키지 않으면 어머님은 금세 돌아가실 것만 같은 우려감이 내 병보다도 앞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럴진데 부모의 피와 살을 받은 자식으로서 어찌 또한 그러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인간이라면 부모의 마음이나 자식의 마음은 같은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못난 자신을 위해 야유어가는 어머니를 볼 때 하나원의 마음도 똑같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고, 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팔을 가슴께로 올려 두 손바닥과 10손가락을 마주 합친 것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희고 얇은 종이를 불살라 공중으로 올리는 행태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도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여유어라는 것은 야유어라고도 하며 살이 빠져서 수척해지거나 파리하게 된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해라고 하는 것은 여유고 핏기가 없이 해숙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안위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서 마음이 편하다, 위로하다, 위안, 안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세라고 하는 것은 금세의 방언으로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들도 길을 펴지 못하고 우울한 표정에 웃음이 없는 슬픔에 쌓인 집안이 되어버렸다. 나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온 집안 식구를 불행에 빠뜨려 놓은 것에 대하여 점점 심각하게 나를 원한하고 스스로 자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참한 가운데에도 나에게 청혼하는 중신의 빈이 하는 사람들이 내 집을 들락날락하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볼 때 어처구니 없다. 그러나 아직도 애관상 나는 한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몸 상태는 애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인, 아렉에도 미래를 위하여 파혼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랑의 조건만을 보고 중신이 성했다니 하나운의 위상을 짐작할 만한 대목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분위기는 물론 재산까지 탕진하게 되어 있죠. 아직은 재산을 몰수당하기 전이니 치료비 걱정이야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근심스러워 활기가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원한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 그리고 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학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청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결혼하기를 청하는 것, 그리고 중신애비라고 하는 것은 중신아비의 비표준어로서 남의 혼인을 중매하는 남자를 홀하게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처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어처군이 없다라는 말은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어처구니의 어원은 한자어인 어척군의 우리말 발음은 어척군이었다가 척의 기억이 탈락하면서 어처군으로 된다. 조선 후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면 여기에 이가 붙어서 어처구니로 되었다가 어처구니로 바뀌고 현재의 어처구니로 변한 것으로 본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반추할 때 내 자신이 가련하기 짝이 없었다. 아리 내 집에 가끔 오는 때에는 집안이 훈기가 떠도는 것을 나나 가족들이 느끼는 것을 나는 감촉할 수 있었다. 알은 나에게 어딘가 가버리자는 것이었다. 자기가 취직이라도 하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고 하면서 이 세상의 하늘 끝까지라도 가보자는 것이었다. 이 일규를 결정 못하면 자기의 처지가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다. 자기 집에도 중신애비가 들락거리며 흥정이 익어간다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화려한 이력 탓에 중신애비는 예나 지금이나 선남 선녀를 보면 한 건 올리고자 눈이 번쩍였겠죠. 애국에서 신문물을 받아들인 재원들이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두 집안 다 그 지역에서는 나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으니 더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의 과감한 결단력과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진솔한 사랑이 아니라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겠죠. 여기서 반추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여 기억하고 음미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가엾고 불쌍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훈기라고 하는 것은 훈훈한 기운, 그리고 감촉이라고 하는 것은 애부의 자극이 피부 감각을 통하여 전해지는 느낌, 그리고 취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얻어 직장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경우나 경로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흥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거나 팔기 위해 서로 값을 불러 정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에게 시집을 가라고 권하였다. 나 이외의 모든 남성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은 건강만 하면 과연 그렇지 않은가? 이 북위 40도에도 봄은 온다. 나는 서러울 때에 반용산에 소풍을 하며 숲속에 봄을 한없이 울어 눈물이 땅속에 스며들도록 울었다. 잎새가 파란 수양모들이 철철 늘어져 바람에 금방울 음방울 소리로 자랑자랑 우는 것이었다 라고 챕터 16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내가 끔찍이도 사랑했던 정인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라고 전하는 남정네의 속은 얼마나 시커멓게 탔을까요?
아마도 진심은 어떤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애인의 행복을 위하여 진솔하게 떠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요? 역설적인 표현법은 혹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아마도 진행자였더라면 그때 한번 부딪혀보자 하지 않았을까 멍청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반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함흥시의 진산으로서 태조 이성계가 젊었을 때 말타기를 연습하던 곳이 있으며 높이는 319m라고 합니다. 함흥시내에서 성천강 다리를 건너면 반룡산 길석에 하나운 시인의 애인 아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풍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운동이나 자연관찰, 역사 유적 따위의 견학을 겸하여 야외로 갔다 오는 일을 소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어머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09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에 챕터 17 통곡의 세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20일 출간될 예정입니다. 성원해 주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알차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